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한 가족이 있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낡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저렴한 월세 덕분에 이 가족은 큰 고민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딸 수희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자신을 안심시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수희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지만 부모님은 처음엔 농담이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수일 밤이 지나자 그들은 모두 같은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가끔은 거실에서, 가끔은 화장실에서, 심지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는 침실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들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 깊게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인이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던 중 방 한 구석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밝은 조명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그림자는 그녀가 다시 책상에 집중하자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던 어느 날 밤 결국 수인은 용기를 내어 그 검은 그림자의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죠?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른 후 갑작스러운 소름 끼치는 한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후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했다. 이곳은 나의 집이었어. 겁에 질린 수인은 그 사실을 부모님께 전했고 가족은 당장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파트 내에 괴이한 일을 전하였고 그제서야 이웃 주민들로부터 그 아파트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십 년 전 그 아파트는 대가족이 살던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누구도 그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이 아파트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괴이한 소리, 이유 없는 추위, 그리고 때때로 보인다는 그림자가 바로 그 증거였던 것이다. 결국 수인의 가족은 서둘러 이사를 나갔고 이후로도 그 아파트는 계속해서 비어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새로운 입주자가 되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결국 그들도 그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렇게 그 아파트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남게 되었다. 문득 그 아파트를 떠올리면 수인과 그녀의 가족은 등골이 오싹해져왔다. 과연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수인은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그녀가 들었던 목소리는 잊히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아파트는 어딘가에서 새로운 주민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 채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였던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길가에 세워진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기숙사로 이어지는 길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기숙사로 향하는 도중 문득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저와 같은 리듬으로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쩐지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겁을 먹은 것은 아닌가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기숙사로 연결되는 작은 다리를 건너려던 순간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리를 건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채로 서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지만 들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길게 지속되던 침묵 끝에 끊긴 듯한 기계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저는 최대한 빨리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의 고요함이 더욱 부드러졌습니다.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보니 저 멀리 공간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사는 층 모든 방들의 불은 꺼져 있었기에 그 불빛이 너무나 이상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 방이 제 방 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새어나오던 방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친구 현수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두려웠던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 방의 불은 꺼진 것 같았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어젯밤 그 방을 찾아갔지만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간혹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면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그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승에 남은 현수의 메시지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길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항상 무음으로 해두곤 합니다. 마주치면 안 될 것과 마주친 그날 밤 모든 것은 여전히 저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풀릴 날은 아마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종종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 길게 풀어 쓴 공포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피해 이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왔다. 낮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잠이 들려던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른 듯했다. 지우야, 지우야. 선명하지 않은 소리였기에 그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둘째 날 저녁 지우는 새 집 정리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렸다. 지우야, 나 좀 도와줘. 공포에 사로잡힌 지우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다시 잠에 들었다. 셋째 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는 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너 알고 있니? 내가 이사간 그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거. 친구의 말에 지우는 무심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우연일 거야. 오래된 집에 이사 왔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할 일을 이어갔지만 친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저 씩씩거리는 소리로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우야, 왜 나를 떠났어?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그의 알다시피 전혀 못 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제야 여기에 무언가 섬뜩한 사연이 얽혀있음을 직감했다. 넷째 날 지우는 아재 도서관에 가서 그 지역의 옛 기록들을 뒤져보기로 했다. 이 지역은 수십 년 전까지 한창 번성하던 광산 마을이었으나 광산이 폐쇄된 이후에는 빠르게 쇠락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 가운데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광산 붕괴 사고였다. 그때 많은 광부들이 그 안에 갇혀 죽었다고 한다. 지우는 그중 한 명이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지우. 그 이름이 기록에 적힌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가 구출되기 직전 붕괴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지우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다섯째 날 밤 지우는 몸이 무겁고 숨이 막히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그의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방 안은 기이한 냉기로 가득 찼다. 지우는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방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벽 한쪽 구석에 있던 오래된 장롱 뒤에서 낡고 먼지 덮인 모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김지우라는 이름이 적힌 광부들의 모자였다. 경찰은 그것이 이곳에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지우는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갔고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는 소리가 아마도 수십 년 전 자신의 이름을 가진 광부의 남은 원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다. 평소 자주 다니던 시골 길이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싸했다. 서울에서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나는 차를 몰고 꼬즈넉한 뭉촌 마을로 접어들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그 길은 낮에는 평화롭지만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명했다. 드문드문 마주친 가로등 때문에 더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가로등 하나가 깜빡깜빡거리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다. 그러던 중 불길한 느낌이 들어 백미러를 봤다.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 서 있었다.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했다.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점점 더 뛰었다.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그 사람을 비췄을 때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이목구비가 흐릿해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결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무심코 속도를 늦추었고 그 순간 그 인물은 손을 들어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멈추라는 듯한 손짓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인물을 지나쳤고 그 순간 뒷걸음질로 빠르게 다가오는 그 형체를 다시 백미러로 볼 수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치고 난 뒤 근처의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머릿속을 정리해보았다. 사람일 리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주유소 직원에게 혹시 그 길에 대한 소문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직원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얼마 전 그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중 한 소녀가 그랬답니다. 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마을 어르신께 물어보니 한 소녀가 교통사고로 그 길가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에 불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길을 다시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일을 잊을 때쯤이면 다시 한번 그 길을 마주칠 일이 생기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하얀 형체는 여전히 내 기억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운전을 할 때는 언제나 그 길, 그 소녀를 조심하길 바란다. 특히나 당신이 그 길을 지나가야 할 때 말이다.